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뭐랄까 좀 약간 실망감을 줬어요.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횡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취약연령 만 5세로 낮추는 문제도 네. 이게 결국 논란이 됐다가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종의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일면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신축 비용 뭐 496억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878억의 예산으로 뭐 영빈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걸 이게 추진하려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에 대한 설득, 뭐 야당에 대한 설득, 그리고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때 하는 거죠. 사실 외국 사례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영빈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백악관 건너편에 있는 블레어하우스라든가 네. 중국의 뭐 조대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도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네.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고물가, 고금리, 뭐 태풍 피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돈으로 논란이 된 지금 이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이런 걸 한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네. 좀 더 뭐 정책기획수석도 있고 홍보수석도 뭐 신설하고 했는데요. 아무튼 정책 추진할 때 좀 더 공론화 과정, 좀 정무적 감각, 청와대 내 소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총리께서도 신문 보고 알았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정상적으로 뭐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예산의 기재부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건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네. 필요하긴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국외적으로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조문이 취소됐는데 사유가 교통 문제였습니다. 책임자들의 역량이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예, 뭐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게 외교 참사 아니냐, 뭐 이렇게 조문 취소 또는 뭐 지각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이제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네. 당일 18일 오후 3시 정도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의 이제 그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 헌화하고 나서 한 40분 후에 웨스트민스터 홀에 거기 가서 이제 여왕 거기 이제 그 참배를 하고 좀록 작성하고 이제 저녁에 찰스 3세가 주최하는 이제 만찬에 참여하는 원래 그 계획을 세웠었죠. 네. 근데 이제 아마 교통이 심하다 보니 왕실 측에서 이제 협조 요청을 했죠. 그 웨스트민스터 홀 그 조문은 다음 날 장례식 후에 그냥 좀록 작성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대체 요청을 해서 이제 그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장례식 참석이 좀 늦어서 입구에서 대기했다가 입장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그만큼 교통 문제로 정상적인 이동이 어려웠다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만 좀록을 다음날 작성한 게 아니고 사실 파키스탄, 뭐 이집트 총리라든가 모나코 국왕, 뭐 이런 다른 주요 정상들도 그런 사례가 지금 실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 참사라고까지 이렇게 서로 공방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고 다만 지금 현재 영국 대사도 없고 물론 뭐 박지인 외교장관은 이제 다음 유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있었고 이제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 세심한 부분에서는 좀 더 부족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또 예상도 가능했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참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걸 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의전틈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더 빨리 출발하면 되지 않았냐.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옷을 한복을 자주 입느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점은 이제 좋은 점보다는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또 말씀하신 대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대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정부와 이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9.19 합의 4주년을 맞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이제 대북과의 관계니까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죠. 예,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 9.19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기념 토론회 이제 축사의 내용이 이제 좀 일부 문제가 됐고, 그걸 관련돼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우리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기본적 차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기본적 차이, 그러니까 남북한의 평화, 비핵화, 평화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는 동일합니다. 다만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 진보 정권은 좀 더 유화적이죠. 보수 정권은 좀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좀 더 대화를 중시하고, 네. 우리 좀 보수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거기 메시지 내용 보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본적 합의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계속된 합의를 이번에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권영세 통일장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이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달리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현실 정치에 이렇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니까 아마 그 기조는 유지될 걸로 보고, 저는 이 공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권영세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보수 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합의하는 그런 노선, 이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에 차기 원내대표로 돌아왔는데요. 당의 안정화와 함께 호남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경선은 경선이지만 사실 추대형 경선으로 생각을 했겠죠. 실제 우리도 다 그렇게 예상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거의 뭐 40% 정도로 이렇게 이용호 의원이 이제 경쟁자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윤핵관 지도부에 대한 그 불만, 경고 뭐 이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임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짜증을 유발하는 국민의힘당 당내 문제, 이준석 대표와 이런 문제부터 먼저 당내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아직도 30%대 초반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국정지지율. 이걸 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될 테고, 가장 외연 확장의 첫 번째 목표가 결국 호남 동행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그 정부 구성 때 사실 장급 이상 보면 광주 전남 거의 완전히 그 전멸한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론 능력 위주도 중요하지만 지역 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판 이런 것들도 잘 들어서 말 그대로의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호남 동행 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이 안정화가 되려면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물고 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징계를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자, 뭐 사실상 제명 수순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는 우리가 국민의힘당 내부 사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이른바 뭐 가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이런저런 갈등, 그 속에서 사실 앙금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의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공천에 관한 권한인데요. 네네네. 이른바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 당 운영, 다음 뭐 국회 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권을 잡고 싶겠죠. 근데 우리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당대표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없애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 뭐 비대위로 전환해서 전당대회를 만들고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마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진행된 게 있는데요. 네. 결국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내의 그 당내 문제는 이제 그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 법원의 결정에 이제 28일 신문 후에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죠. 근데 이제 결국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징계는 원래 18일 날 예정이 없는 윤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징계 절차 뭐 이른바 양두구육, 개국이, 신군부 발언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비판의 영역에서 뭐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이렇게 사법의 정치화, 그러니까 심지어 사법부마저도 정쟁으로 끌어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28일 징계하면 징계 결과야 무난하죠.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네. 뭐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인데 탈당 권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탈당 권유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당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 네 분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실망감이 그렇죠. 크죠. 예. 이렇게 가서는 뭐 조영 원내대표 뭐 노력한들 뭐 어떤 정책 국정 동력에 있어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3, 4차 가처분 신청은 또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선선해진 날씨만큼이나 정치권의 온도가 과연 내려갈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본방 토크 민주도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송기석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